김성환의 시사야. 안녕하십니까.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국정감사 이틀째인 오늘도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면서 상임위 곳곳이 파행을 빚었습니다. 대선이 5개월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여야는 상대방의 대선 주자를 겨냥한 공세,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과 대장동 개발 의혹을 부각시키는 데만 열을 올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다행스럽게도 민생 이슈가 다뤄진 상임위도 있었습니다. 김범석 카카오 이사회 의장은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 출석해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 사과했습니다. 그는 시가총액 국내 3위 대기업이 꽃배달, 미용실, 대리운전, 퀵서비스 같은 사업을 하는 게 창피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사업에는 절대로 진출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 약속 잘 지켜줄 수 있을까요? 카카오는 지난달 14일 상생안을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뼈를 깎는 심정으로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는 김범수 의장의 말이 어떻게 실현될지 지켜보는 눈이 많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자세한 국회 소식과 정치권 움직임, 잠시 뒤 이어지는 뉴스야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신경전으로 국감이 파행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정의당이 거대 양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정쟁을 하더라도 기본은 하면서 하자는 건데요.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는 정의당 류호정 의원과 전화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화요일마다 찾아오는 시간이죠. 빅데이터를 통해 인터넷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 이수다 코너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틀째 접어든 국정감사. 오늘도 역시 상임위 곳곳에서 파행이 빚어졌어요. 그렇습니다. 대부분 상임위에서 정해가 되고 파행이 되고 이렇게 계속됐는데 네. 이게 대장동 개발 의혹 진상규명과 관련된 손피켓, 마스크, 리본 등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가지고 나오면서 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항의하고 반발하는 상황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상임위에서는 여당 의원들이 또 반격을 하기도 했는데요. 네. 윤석열 전 총장 부친 주택매매 거래 논란이라든지 곽상도 의원 아들 50억 퇴직금 문제 이런 것들을 또 이 적어놓은 피켓을 다 들고 나와서 맞불 작전을 놓기도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충돌이 이어졌습니다. 야당이 피켓 들고 나온다고 여당이 똑같이 피켓 들고 나오는 거, 이것도 좀 생경한 모습인 것 같은데요. 대장동 개발 의혹을 두고 특히 법사위와 국토위, 행안위 국감장이 뜨거웠다고요? 법사위의 경우에는 이제 법무부 국감이 진행이 됐는데 국민의힘은 이재명 지사를 이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을 하면서 검찰 수사가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규탄을 했습니다. 여당은 이 사건은 법조계와 야권 인사들이 얽힌 개발 비리이기 때문에 이 개발 비리 전반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그런 목소리를 많이 냈는데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경우에 지금 서울중앙지검 전담 수사팀이 신속하게 수사를 하는 중이다라면서 이 검찰 수사를 좀 믿어줄 것을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장동 개발 의혹을 부각시키려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을 좀 부각시키려고 하는 여당이 대립하는 그런 모양새도 이제 연출이 됐고요. 그리고 국토교통부 국정감사가 진행된 국토위에서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이재명 지사의 책임론 이를 주장하는 국민의힘의 어떤 주장하고 결국 이게 보수 정권 때 이뤄진 규제 완화가 사태 원인이다라는 여당의 주장이 충돌하는 그런 모양새였습니다. 네. 그래서 가령 2014년에 택지개발 촉진법 폐지로 대규모 택지 공급이 축소가 됐고 개발부담금 감면 특례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면서 상당히 이제 개발이익이 부풀려지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 그리고 또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했어야 될 것까지 민영개발을 독려하는 그런 이제 일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커진 거다 이런 주장이 나온 건데요. 행안위에서는 이 경찰의 수사에 대한 질의가 많이 나왔습니다. 네. 이게 검경이 이중으로 수사를 하는 것은 이제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나온 건데 김창룡 경찰청장은 합동사본부를 꾸리는 게 효율적일 것이다라고 답을 하게 됐습니다. 이 초기에 경찰이 좀 잘못 판단한 측면이 있다는 걸 인정하기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 이제 화천대유의 어떤 회계가 의심된다. 이런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경찰이 먼저 수사에 들어갔던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 판단을 잘못했다. 그게 이제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이제 통보가 됐을 때 예. 이러한 정황들에 대해서 빠르게 대처하고 판단이 빨랐어야 됐는데 그러지 않았고 다만 이제 검찰 수사하고 이제 좀 속도가 차이가 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 검찰의 경우에는 이제 회계사 정영학 씨가 자기가 제출한 증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볼 필요는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는 박 장관한테 질의가 쏟아졌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제대로 되는 거냐 아니냐에 대해서 이제 예. 박범계 장관이 답변을 했는데 일단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16명인데 적지 않은 규모이고 또 검경 사이의 이제 수사에 대해서도 유기적인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이 수사에는 외부의 간섭이 없어야 되는데 당연히 지금 법무부 장관인 자신도 관여하고 있지 않고 앞으로도 그럴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검에 대해서 네. 대선이 진행되는 시점에 여야 간 협상을 막 진행을 하고 특검을 또 임명을 하고 또 수사를 개시하고 이런 과정들이 오래 걸릴 건데 그동안 수사를 중단할 수도 없는 것 아니냐라면서 사실상 특검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얘기를 했습니다. 기재위 국감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뭐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한 질의에 답변했다고요?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이 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해서 일종의 이제 평가를 요구를 했는데요. 홍남기 부총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불법 특혜를 떠나서 지나치게 과도한 이익이 가는 그런 형태의 개발은 재검토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게 적정 이윤이 민간 개발에 보장될 수는 있는데 그게 아니라 법적으로 정한 테두리를 벗어나는 그런 불법적 요인이 있을 경우에는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개발 이익을 정부가 일정 부분 환수하는 게 필요하고 입법적인 보완의 필요가 있다면 그건 협조하겠다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문체위 국감에서는 곽상도 의원 아들 문제가 지적됐어요. 곽상도 의원 아들이 고액의 퇴직금을 수령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 사업지 내에 문화재가 발견이 돼서 공사가 지연될 뻔했는데 그 문제를 내가 해결했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이런 퇴직금이라던가 이런 데 반영이 된 것이다라고 해명을 한 적이 있죠. 50억 원에 그만큼 기여한 부분이 들어가 있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때 이제 국회 교문위 소속이었던 곽상도 의원이 또 이 문제에 있어서 문화재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뭔가 역할을 한 게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혹이 있기 때문에 관련 질의가 많이 나왔는데요. 일단 김현모 문화재청장은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문화재와 관련된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보고 있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든 생각인데요. 김영란법에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들과 관련해서 지금 같은 상임위에 있었다는 얘기가 드는 건데 이해충돌이 아닌가요? 그것도 이제 면밀히 판단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이를테면 이제 이게 문화재와 관련된 직접적인 어떤 영역인 거냐 아니면 좀 이제 부수적이고 어떤 그렇죠. 보도적인 부동산이니까 그렇죠. 아들은. 어떤 사안인 거냐 그런 것도 뭐 판단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곽상도 의원은 어쨌든 뇌물과 관련된 혐의를 받고 그걸 수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혐의 적용이나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행안위 국감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사건이 거론이 됐어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의 과거 동업자라고 하는 정대택 씨가 국회 행안위에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가 철회가 됐기 때문에 이게 논란이 큰 건데요. 이 정대택 씨는 송파구 스포츠센터 인수사건 관련자로 증인이 신청이 됐고 여야 합의로 이게 증인 채택이 된 바가 있었고 본인도 출석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뒤늦게 이 정대택 씨가 재판과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이유로 이 증인 이 채택 철회를 요청을 했는데요. 네. 이게 좀 옥신각신하다가 결국 여야가 합의를 해서 증인 채택은 철회가 또 이루어졌고요. 이 행안위 국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좀 구호가 적힌 이 특검을 수용해라 뭐 이런 구호가 적힌 마스크들을 착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파행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 증인 철회가 합의되자 마스크를 좀 일반적인 디자인의 것으로 교체를 해서
이 국감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도 이어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마스크와 증인 채택을 바꾼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있을 수가 있겠는데 네. 뭐 명확하게 그렇게 합의를 했다기보다는 이심전심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국감장에서 사실은 뭐 국감 때마다 고성을 지르거나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곤 하는데 이번에도 어김없이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고요? 국회 과방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를 진행을 하는데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이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업무 보고가 너무 길다 이렇게 불만을 제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그러자 과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원욱 의원이 야당 간사가 버르장머리가 없다라면서 버릇을 고치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고성이 막 오가는 상황이 이루어졌는데요. 이원욱 의원이 결국 유감의 뜻을 밝히면서 이 상황이 수습이 되기는 했는데 이 수습이 된 이후에도 박성중 의원은 내가 5살이나 더 많은데 나이가 많은 사람한테 버르장머리가 뭐냐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 분해하는 그런 상황들이 이어졌습니다. 두 사람의 악연은 이번에 처음이 아니고요. 지난해 국감 때도 발언 시간 연장을 안 해줬다는 이유로 고성을 지르고 막말을 주고받으며 싸워서 상당히 악연이 지금 쌓여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얘기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국감장에서 앞으로. 그러게 말입니다. 뭐 1살이 많니, 2살이 많니, 5살이 많니 이런 얘기. 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죠. 네. 그리고 국정감사에서는 플랫폼 기업 문제가 집중 조명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많지 않았습니까? 오늘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국감장에 나왔어요. 국회 정무위에서 이제 공정거래위 국정감사가 진행이 됐는데 여기서 이제 카카오 문제가 거론이 된 거죠. 그래서 수수료 문제, 그다음에 인수합병을 통한 문어발식 사업 확장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 질의가 나온 건데요. 이 자리에 출석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경우에는 일단 KQ홀딩스 문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습니다. 이 KQ홀딩스는 김범수 의장 개인 회사고 사실상 카카오의 지주회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자료 허위 제출 혐의로 공정거래위 조사를 받은 바 있는 데다가 이게 결국 이제 어떤 그 지배 구조라든지 또는 가족 회사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뭔가 비리가 일어나고 뭐 이런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김범수 의장은 가족 형태의 회사 이 구성을 좀 해소를 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회사로 전환 작업을 준비하고 있고 그 일정을 좀 더 앞당기겠다라고 이 발언을 했고요. 그다음에 KQ홀딩스 대표를 지낸 김범수 의장의 남동생 김화영 씨가 지난해 13억 9천만 원의 퇴직금을 받은 건 과도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도 그건 내가 생각해도 많은 액수이다라고 인정을 또 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가 택시기사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요금을 올려서 이제 비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이 택시업계 그리고 이용자와의 어떤 상생안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고 곧 내놓겠다라고 이 답을 했고요. 그다음에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 대해서는 이 논란이 있는데 앞으로 이 침해가 우려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진출하지 않을 것이고 이미 진출한 사업도 철수할 것이고 오히려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이제 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네, 뭐 기업체 총수라든가 아니면 창업주 나오면 답변 제대로 못하거나 이런 일들이 많았었는데 굉장히 좀 시원시원하게 답변했어요. 이 말에 따라서 그 약속을 좀 지켰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 청와대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또 뭐 도보 시위도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근데 청와대가 처음으로 입장을 냈어요. 그렇습니다. 청와대가 이제 엄중하게 생각하고 지켜보고 있다라고 언론에 이제 밝힌 건데요. 네. 기자들이 최근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청와대 입장을 이제 밝혀줄 것을 요구한다 이런 질의가 있다 보니까 이런 주장이 있다 보니까 입장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렇게 엄중하게 생각하고 지켜보고 있다는 입장을 지금 낸 겁니다. 굉장히 짧지만 의미심장하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청와대가 입장을 낸 배경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일단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LH 사태 등을 겪으면서 국민들이 허탈감을 느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청와대가 입장을 낸 것이고 이게 정치 이슈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부동산 문제이기도 하지 않느냐. 그래서 정치적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고 해서 국민들의 분노를 외면하는 것도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아무래도 이게 당내 경선과도 관계가 있고 여야 간의 대립과도 관계가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쉽게 입장을 얘기하기는 좀 어려웠다라는 얘기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분노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입장을 얘기하는 게 옳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네, 그나저나 대장동 의혹에 대한 수사는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단 검찰은 화천대유의 이제 회계 자금 담당 임원을 불러서 이제 조사를 해서 설립 자금 출처라든지 그리고 대장동 개발 수익금의 사용처 이런 것들을 조사를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여기는 당연히 직원들이 그간 받은 퇴직금 규모라든가 정산 방식 등도 포함이 되는 걸로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검찰은 이번 주 중에 천화동인 1호의 이한성 대표를 불러서 조사한다.
이런 이제 계획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대주주인 김만배 씨에 대한 소환도 지금 초읽기에 들어갔다. 그래서 이 김만배 씨의 경우에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뇌물을 제공했다. 이 의혹 외에도 정치권과 법조계 인사들에게 로비를 한 의혹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 등장하는 이 정치인, 법조인,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의 로비 명목으로 350억 원을 사용한 정황, 이 김만배 씨가요. 그것에 대해서도 이제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 김만배 씨가 이 박영수 전 특검과 인척관계인 분양업체 대표 이모 씨에게 건넨 100억 원의 성격, 그것도 이제 검찰이 확인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경찰도 아울러서 앞서 말씀드린 이제 계좌 추적 이런 것들도 진행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대선 경선 얘기도 좀 해볼까요? 민주당 대선자들 오늘 TV 토론이 있었지 않습니까? 대장동 의혹 문제가 제일 큰 쟁점이 됐죠. 결국 대장동 얘기였는데요. 특히 이낙연 전 대표하고 이재명 지사 간의 이 공방이 거셌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이 문제를 제기하면 이재명 지사가 반박을 하는 이런 형태였는데 이재명 지사는 이 사건은 국민의힘이 토건 투기 세력과 개발 이익을 독식한 것이고 공공이 일부라도 이익을 환수한 것은 성과이다. 이렇게 계속 반박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면서 이낙연 전 대표도 전남지사하고 국무총리할 때 여러 가지 사고가 나지 않았겠느냐. 그것과 똑같이 생각해달라. 이렇게도 얘기를 했는데 이낙연 전 대표는 나는 이재명 지사처럼 하지 않았다. 이 문제가 생기면 훨씬 더 진지하게 사과를 했다라고 또 받아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또 오는 8일로 예정돼 있던 그 민주당 대선주자 TV 토론회가 불발됐다고요? 8일 날 원래 방송 3사 KBS, MBC, SBS 주간 TV 토론회를 계획 중이었는데 네. 이게 이제 이걸 취소하기로 결정했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민주당 선관위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오늘 토론회가 마지막이었는데 한 차례 이제 더 추진하기로 했던 게 방송사들하고 협의가 안 돼가지고 취소가 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일단 이낙연 전 대표 측은 불만을 토로하는 분위기여서 선관위원장인 이상민 의원이 다른 토론회 기회가 또 있을 수도 있어서 방송사를 좀 알아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대선 후보 TV 토론회도 열릴 예정이죠. 어떤 게 쟁점이 될 것 같으세요? 이게 4명 남기는 컷오프를 앞둔 사실상의 마지막 관문이 될 것 같은데 일단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를 한 목소리로 비판을 하는 그런 모양새가 이제 나오겠죠.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의 임금 왕자를 손바닥에 썼다. 이것에 대한 추가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또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이 당원 수가 증가한 거에 대해서 위장 당원이 늘었다라고 한 거에 대해서도 공방이 오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홍준표 의원이 하태경 의원을 향해서 탈당했던 사람이다. 때릴 수도 없고 이런 취지의 막말을 한 거에 대해서도 지적이 나올 걸로 보이고 그리고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외에 나머지 한 자리를 노리는 후보들의 어떤 눈도장 찍기 이런 것들도 상당히 치열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전 총장 캠프 측에 메시지 관리를 주문하고 나섰어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을 했는데 지금 가장 지지율이 높다 보니까 언론의 관심도 뜨거운 상황이기 때문에 메시지 관리를 신경을 써서 해야 된다라고 나름의 어드바이스를 했는데요. 특히 이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윤석열 전 총장의 대변인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종편 패널 활동을 많이 했다. 그래서 후보의 어떤 이 여러 가지 상황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얘기를 하기보다는 마치 방송에서 하는 것처럼 증문즉답을 하는 그런 이제 어떤 습관이 있는데 선거 캠프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나름 방송 전문가를 해본 사람의 입장에서 이제 하는 얘기로 이제 해석이 됩니다. 근데 국민의힘 2차 컷오프가 오는 8일로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4등에 누가 되느냐 이게 최대 관심이에요. 원희룡 지사의 경우에는 지금 제주지사직까지 내놓은 상태라서 여기에 들어가지 못하면 타격이 크게 되는 건데요. 네. 일단 윤석열 전 총장 등의 입장에서 보면 원희룡 지사가 진출하면 선거판이 전반적으로 중도적이고 합리적인 분위기가 될 수 있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어서 이런 것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 볼 만합니다. 하태경 의원의 경우에는 지금 홍준표 의원 저격수가 돼가지고 여기에 좀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홍준표 의원 측에서요. 근데 부정선거 논란이라든지 이런 것에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경선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카드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위기가 있는데요. 황교안 전 대표가 이제 4강에 진출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논점이 부정선거, 탄핵, 국정농단, 적폐 수사 이런 게 될 것이기 때문에 다소 이제 퇴행적인 논란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되고 있고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진출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의 토론회에서 보여준 모습을 이제 좀 근거로 해서 보면은 그다지 두각을 나타내지는 못할 것 같다. 그래서 3강의 어떤 토론이 진행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만합니다. 네,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바쁜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여기에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국정감사 첫날에 이어서 이틀째인 오늘도 역시 대장동 의혹을 둘러싼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신경전이 이어지면서 대부분의 상임위는 파행을 겪었습니다. 산자위 국감에서도 피켓 공방이 벌어졌는데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일합시다라는 글귀를 꺼내 보이기도 했는데요. 국감장이 거대 양당의 정쟁의 장이 된 이 상황, 정의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정의당 류호정 의원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많이 바쁘시죠? 국감 때문에? 네, 지금도 잠시 이제 국감장 바깥에 나와서 복도에서 인터뷰 연결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산자위 국감이 오늘 저 한때 정해됐다고 들었거든요. 이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네, 오늘 시작하자마자 약 한 30-40분 정도 정리가 됐었고요. 예. 시작할 때부터 피켓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 진행 발언이라고 말 그대로 이제 발언을 하는 게 있는데 민주당 한 번, 국민의힘 한 번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더니 사이좋게 말은 안 되지만 사이좋게 싸우다가 정회를 하더라고요. 위원장님이 바로 정회를 선포하시고 두 당 간사에게 협의하고 오라고 하셨는데 아마 화해하고 오라는 거였겠죠. 그래서 의원님 이제 말씀하시고 싶은 게 사이좋게라고 하는 표현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의원님 말을 그대로 옮기자면 사이좋게 피켓을 들고 서로 간에 이제 논쟁을 했는데 의원님이 그렇죠. 일합시다라는 문구를 들어보이셨어요. 이게 미리 준비하신 겁니까? 미리 준비하지는 않았었고요. 네. 앞서서 다른 상임위들이 이제 파행됐다라는 걸 제가 들어서 알고는 있었는데 산자위에서 또 그럴지는 제가 몰랐던 거죠. 근데 이제 파행 소식을 들어보면 오전 내내 정회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어쨌든 간에 이제 국정감사 일정에 차질이 생기잖아요. 예. 그렇게 되니까 이제 도대체 이게 국정감사가 그럼 또 우리는 얼마나 밀리나 하는 생각도 들고 이 상황 자체가 좀 한심하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지금 저희 산자위가 대장동 게이트나 각성도 의원이랑 정말 하나도 관계가 없는 곳이거든요. 사업통상 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잖아요. 예. 그래서 즉석해서 만들어서 세웠습니다. 일합시다 이렇게 써서요. 의원님 혹시 오늘 질의는 제대로 하셨어요? 그래도 이제 다행히 이제 감사가 진행이 돼서 예. 제 질의는 이제 제대로 하였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계속해서 이제 대성 의제를 좀 끌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 이제 산자와 관련 없는 곽상도 전 의원 아들 문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이런 것들이 지금 전체 국감을 뒤덮었다 이렇게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런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주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에는 대통령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예. 이번 감사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정감사거든요. 촛불혁명으로 세운 정부의 마지막 어떻게 보면 졸업시험 채점을 하면 하는 건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의원실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정말 가슴을 치면서 너무 답답해서 찾아오셔서 민원인 분들께서 네. 장관이나 기관장한테 물어달라 따져달라 하시는 게 정말 많거든요. 근데 이제 위원당 하루 주어지는 질의 시간이 15분이에요. 예. 답변 시간을 포함한 거여서 턱도 없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질의가 아니라 거의 랩을 하는 수준으로 말을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들 하실 수가 있으신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 국민의힘에서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특검을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정의당에서도 특검 도입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특검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제 개인적으로는 현재 특검 도입이 저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죠? 조금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데요. 네. 그동안 검찰이 좀 이런 사건 어떻게 처리했는지 이제 국민들의 인식이 어떤지 제가 좀 생각을 해보면 첫째는 보호해야 할 몸통이 있고 그리고 이제 꼬리와 연결고는 다 차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사태를 책임질 사람을 묶어서 좀 처벌을 하고 민간인들은 안 봐주죠. 그런데 셋째 이제 보호해야 할 그 몸통은 사태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지는 선에서 마무리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공식 같았는데 그런데 이게 좀 국민의힘 쪽에서 정권을 잡았을 때 주로 좀 검찰이 그렇게 움직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지금 그때처럼 지금 문재인 정권이 민정수석실을 통해서 검찰을 장악했다라고 보는 건 좀 무리라고 보거든요. 좀 길게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네. 원칙대로 하자는 거죠. 지금 사태를 보면 다 아시겠지만 정치인, 언론인, 법조인, 민주당, 국민의힘 다 연루된 사건이잖아요. 네. 그래서 검찰에 맡기지 말고 특검으로 그냥 원칙대로 가자라는 거고 좀 현실성은 없지만 특검 임명에 두 당은 전 빠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정의당 대선 경선 얘기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당내 경선 주자가 4명이잖아요.
심상정 그렇죠. 의원, 이정미 전 대표, 김윤기 전 부대표, 황순식 전 경기도 도당위원장. 근데 4명 중에 이정미 전 대표를 공개 지지하셨어요. 이유를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유일하다고 하니 그렇긴 한데요. 아마 이제 다른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맡은 당직이 있으셔서 그럴 것 같아요. 저는 특별위원장 말고는 중앙당직이 없어서 비교적 좀 자유로운 편이거든요. 네. 평당원 시절부터 좀 인연이 있었고요. 언제나 좀 약자의 곁에, 노동자 곁에 있었던 그 수년간 지켜본 바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지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정미 전 대표는 지금 정의당이 가장 필요한 대선 전략은 내가 이 심상정 의원을 이기는 반전이다. 이렇게 호소를 했어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이제 뭐 어떤 분들은 이정미 의원님 역시 뭔가 반전은 아니다, 새롭진 않다, 뭐 이런 말씀들도 하시는데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도 뭐 그런 부분은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주 새로운 인물은 아니죠. 정의당 비례대표 1번이기도 했고, 저처럼. 그리고 또 정의당 대표였기도 하죠. 대표 선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통령 후보로서는 새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심상정이 없을 때 세워지는 그런 뭐랄까 그러니까 뭔가 없을 때 마지못해 세워지는 그런 대표 선수가 아니라 심상정과 경쟁해서 당당히 서는 그런 대표 선수로서 활동하겠다, 뭐 그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네, 다른 정당하고 달리 정의당은 100% 당원 투표로 대선 후보 선출하잖아요. 네네. 이정미 전 대표 내일 어느 정도 승산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그냥 잔뜩 기대하고 있다, 이 정도로만 해주고 싶은데요. 잔뜩 기대하는 게 어느 정도입니까? 네. 사실 정의당 경선은 언론에 관심도 그렇게 많이 못 받았고 투표 기간도 길질 않아서 좀 이제 심심한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네. 결선에 가면 더 재밌어지지 않을까요? 국민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과반 투표한 후보가 없으면 결선 투표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선 투표까지 갈 수 있다고 보세요? 네, 저는 있다고 보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더 많은 분들께서 관심도 가져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KBS 라디오에서도 후보님들 자주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경쟁하고 있지만 어쨌든 저희 정의당 정책을 이 기회를 발판 삼아서 널리 말씀해 주시고 있거든요. 자주 불러주십시오.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까지 지금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네. 정의당이 존재감이 과거에 비해 약하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번 대선 경선 역시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강 구도로 흐르고 또 국민들의 관심도 그쪽으로 그냥 많이 쏠려 있는 것 같다고 생각되는데요. 정의당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뭐라고 보십니까? 매번 듣는 지적인데요. 사실 저는 정의당이 가장 시급한 과제는 존재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있어도 없다고 하실 때가 있고 없는 것 같은데 또 있다고 지켜주실 때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가장 시급한 과제는 존재의 이유인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많이 부족해서 존재감은 어느 정도 보여드린 것도 같은데 네. 마음에 울리는 그런 존재 이유까지는 아직 못 보여드려서 이런 저런 지적들을 이렇게 존재감이 없다, 이런 지적들을 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더 분발을 할 거고요.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존재의 이유,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정의당이 존재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번 대장동이라든지, 좀 더 전에는 LH 같은 일들 있잖아요. 예. 그럴 때 저희가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제 정의당은 아무런 부동산과 관련한 아무런 일도 없었습니다. 대신 무주택자, 그리고 집 없는 서민들, 그러니까 무주택자들의 이제 입장에 서서 발언들을 하고, 그리고 또 더 권력이 없는 사람들의 곁에서 발언할 존재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LH 당시에 저희가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기초의원까지도 전수조사를 다 해야 한다. 시의원 같은 경우에 그 주민들 곁에서 더 밀착해서 생활하기 때문에 네. 그 권력을 선용하면 더 민생을 챙길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더 곪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했지만 두 당이 이제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네. 저는 이제 양당이라기보다는 정의당 입장에서 보면 다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두 당이라고 보고 있고 그 당은 모두 기득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득권 앞에 서서 저희가 더 권력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장동 관련과 같은 어떤 개발 사업에 있어서 좀 그 이익을 환수할 수 있거나 이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네, 당연히 이제 정치권이 사실 오늘처럼 피켓팅을 할 게 아니라 정책으로
이야기를 해야 정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지금 근본적인 이유가 시장에서 너무 비싼 값에 팔리는 부동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비싼 부동산 가격 때문에 비정상적인 수준을 넘어서 거의 로또가 돼버린 이런 개발 이익 같은 걸 뜯어 고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네. 저는 이제 그런 것에 대한 해답을 물어보신다면 국가의 최고 규범인 헌법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토지 공개념이나 수도 이전과 같은 이런 국가적 차원의 대전환이 필요한 기상한 시기라고 생각하고요. 대선 시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헌법 개정과 같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임금 왕자 같은 걸 손바닥에 쓴 그런 이야기 말고 대선에서는 저는 그런 걸로 싸워야 한다고 보고요. 정의당 후보는 그렇게 비전으로 싸울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이게 신뢰되는 질문일지 모르겠는데요. 과거에는 정의당 후보가 출마했다가 민주당 후보하고 단일화하거나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이번엔 네. 그런 건 없는 건가요? 완주하지 않으면 방금 말씀드렸던 그 존재의 이유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완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빅데이터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슈 이수다. 빅데이터를 읽어주는 남자죠.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김덕진 부소장과 얘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한 주간의 이슈 매번마다 깜짝깜짝 놀라게 해주시는데요. 이번에는 어떤 겁니까? 이번 주도요. 이런 얘기 드리고 싶은데 이번 주처럼 이렇게 딱딱한 내용들이 딱딱한 내용요? 상위 주제에 다 몰리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느낌이 또 누적되어 온 문제들이 확 터지는 뭐 이런 느낌도 들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일종의 쌓여온 고름이 하나씩 터지는 뭐 이런 주간이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수식어가 굉장히 많으신데요. 네. 대체 어떤 이슈길래 그런 말씀하셨나요? 네, 뭐 우리가 보통 뭐 지금까지 이 이제 5위권 안에서 최근에 뭐 문화도 있었고 스포츠도 있었고 이랬잖아요. 예. 이번에는 정치, 경제, 산업, 환경, 사회 이렇게 5가지 벌써 듣기만 해도 엄청 강한 내용들이 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첫 번째로 이제 가장 이번 주에 뜨거웠던 주제가 바로 경제 분야입니다. 네. 뭐 다 아시겠지만은 연간 키워드는 주식이에요, 주식. 네, 3,000선이 위태했던 코스피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고 결국 오늘 2,900선까지 갔죠. 네. 최근에 이제 경제 관련돼서 이슈가 너무 많아서 이슈다라고 할 정도로 이슈가 많아요. 네. 네, 뭐 미국하고 중국이 아주 양쪽에서 이제 난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헝다, 금리, 디폴트, 가스 전력난, 뭐 중국 등 향후 어떻게 될 거에 대한 걱정들이 있고요. 특히 이제 미국만 보더라도 미국의 예산안이 뭐 셧다운이 되니 많이 그러다가 결국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임시 예산안 통과를 시키기도 했고 또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 그다음에 뭐 미국 금리 인상 우려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졌고요. 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헝다그룹이 이제 29일에 500억대 채권이자 못 내고 거래 정지까지 왔고 또 이제 가장 큰 거는 이제 중국의 전력난이죠. 최근에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제조업도 힘들 정도로 암흑 속에서 뭐 촛불로 버틴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올 정도의 중국의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공급 병목 현상 오는 거 아니냐, 뭐 성장률 저하에서 인플레이션 같이 오는 스태그플레이션 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걱정들이 좀 있는 전반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경제 분야가 제일 사실 중요하고 많은 분들이 관심 갖는 거죠. 먹고 그렇죠. 사는 문제니까요. 네. 결국은. 그런 것도 있고 역시 중요한 거는 내 기업 실적은 좋은데 내 주식은 왜 그럴까? 이거에 대한 이제 솔직한 마음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최근에 보면은 수출은 뭐 최고치 돌파한다고 하지만 이게 뭐 지속되는 것보다는 이제 원가가 상승되거나 성장률이 걱정되니까 미리 사놓는 거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내 실적은 어떻게 될까? 그리고 우리 주식은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것 때문에 조정 시작되는 거 아니냐? 이런 뭐 여러 가지 걱정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페이스북 얘기를 그 다음에 해주신다고요? 네, 이게 이제 경제에서 이제 미국에 있는 여러 가지 이슈만 보더라도 머리가 아픈데 거기에다가 또 이제 미국 최근에 기술주들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그 핵심에 지금 페이스북이 있어요. 예. 네, 페이스북이 또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이번 주 지난주 내내 이제 언론에 이제 미국 언론에 포격을 맞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페이스북 내부에 있었던 사람들이 페이스북이 알고 보면은 이 돈을 위해서 혹은 그 자신들의 매출을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사회적으로 좋지 않은 현상들이 일어나게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 상황에서 또 어제죠. 이제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하고 왓츠앱 같은 회사의 서버인데 네네. 전 세계적으로 6시간 넘게 먹통이 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네네. 이 6시간 정도는 거의 뭐 지금까지 있었던 장애 중에 손에 꼽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2019년에 기술적 오류가 있어서 24시간 동안 접속 장애가 이어진 적이 있고 최근에 중에서 이 6시간이 제일 긴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의 서비스가 다 멈췄잖아요. 네. 서비스가 멈췄다는 얘기를 경쟁사 플랫폼인 트위터에다가 얘기해야 되는 뭐 이런 상황까지 온 것이죠. 이러네요. 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청소년에 대한 악영향을 알고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결국 청소년에게 좋지 않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내용. 그런 것들이 또 터지고 그 안에서 또 이렇게 6시간 동안의 서버에 어떠한 장애가 일어나니까 결국에는 5% 정도의 급락이 이어졌습니다. 많이 떨어졌네요. 네, 이렇게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이제 페이스북의 가장 큰 뭐 위기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좀 또 흥미로운 게 이런 상황을 해외 SNS에서 오징어 게임에 빗대서 이러한 일종의 짤방이라고 표현하죠. 합성물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일단은 그 오징어 게임에 보면 뽑기가 나와요. 예, 예. 근데 이제 뽑기를 잘 뽑아야 되는데 페이스북이랑 그 인스타그램이랑 왓츠앱이 다 아이콘을 보면 그 로고가 뽑기하기 정말 어렵게 생겼어요. 네. 그런데 이제 트위터는 이제 새 모양이라서 그나마 이제 이렇게 뽑기를 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트위터만 잘 뽑혀지고 나머지 뭐 다 부서져 있는 사진이라거나 아니면은 이제 트위터라고 하는 이정재 씨가 다른 사람을 끌고 간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인스타그램이 위기다 뭐 이런 얘기를 또 같이 하기도 했습니다. 참 오징어 게임이 대세긴 대세인가 보네요. 그러니까요. 자, 2위 주제는 어떤 겁니까? 2위 주제는 정치인데요. 메인 키워드는 일단 설계라는 키워드가 있고요. 역시 뭐 대장동 설계 누가 했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 키맨이라고 불리우고 있는 유동규 씨가 구속이 되면서 양쪽에서 아주 뜨거운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뭐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하고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제 이재명 경기지사 측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본부장 구속 관련돼서 거친 설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둘의 이야기, 이 두 어떠한 캠프들의 이야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제 지금 어쨌든 이제 수사 중이니까요. 네네. 그리고 또 한 가지 키워드가 더 있는데 정책이라는 키워드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게 뭔가 봤더니 지역화폐 예산 관련 이야기였습니다. 정부가 내년도 지역화폐 발행 예산을 한 80%가량, 정확하게 77% 정도 줄이기로 했다고 해요. 많이 줄이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 소상공인들이 반발한다는 것인데요. 네, 아시겠지만은 이제 지역화폐가 10% 할인 혜택이 있다 보니까 네네. 고객이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내년에는 이제 지금과 같은 지역화폐 특수가 줄어들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역에 있던 특히나 이제 오프라인 매장 운영하시는 지자체 쪽 소상공인 분들이 그나마 요즘에 이제 매장에 손님들이 왔는데 이렇게 되면 또 다시 없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분노의 댓글들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는 어쨌든 이게 원래 한시적이었기 때문에 네. 이제 내년에 줄인다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이거를 줄이는 것이 좀 이게 과연 이게 정당한 방법인가 아니면 좋은 방법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좀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쉬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자, 세 번째 이슈로 가볼까요? 세 번째 주제는 산업 분야인데요. 키워드는 스타벅스입니다. 네. 혹시 지난주에 스타벅스 가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네. 지난주 10월 28일에 네. 어떤 행사가 있었냐면 리유저블 컵데이라고 그래서 이제 커피의 날을 기념해서 스타벅스에서 어떤 행사를 했어요. 어떤 행사를 했느냐? 커피를 한 잔이라도 먹으면 이제 스타벅스 텀블러가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스타벅스의 그 일회용 컵들 이제 우리가 재활용할 수 있는 플라스틱 잔을 다 나눠줬습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그 원래 그 돈 주고 사야 되는 컵인데 그거 받고 싶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가서 커피를 먹었어요.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수준이었냐면요. 저도 이제 이 앞에서 한 30분 기다렸는데 어떤 매장에선 대기 음료가 이제 대기하고 있는 음료가 650잔이 넘었다고요. 와. 그러니까 주문을 해야 되는 많네요. 양이 650잔이 넘었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는 커피 한 잔 주문할 대기 시간이 최대 4시간 반까지 늘은 곳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숨 돌린 틈 한 번 없이 하루 종일 커피 내리는 직원들은 당연히 너무 힘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이 이제 폭발한 것입니다.
뭐냐 이제 실제로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커피를 만들고 있는데도 최근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실제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스텝들을 많이 줄였다고 해요. 네. 그랬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벤트들이 계속 있는데 그 이벤트들을 어떻게 보면 인원으로 좀 힘들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려움들을 이제 직장 익명 커뮤니티들에 대해 계속 얘기를 했던 것이죠. 네. 그러다가 최근에 이런 것들이 이제 생각이 모이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일종의 이제 어떠한 이 움직임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들, 행동할 때다 이런 이야기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오는 7일, 8일에 서울 강북과 강남으로 나눠서 트럭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스타벅스 직원들이. 예.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시위에 나서는 직원들을 위해서 3시간 정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모금을 했는데 예. 실제로 한 330만 원 정도가 모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직원들 역시도 이러한 과도한 근무 환경에 대한 개선이 좀 필요하다.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인데 이제 실제로 시위가 현실화되면 1999년 국내 첫 스타벅스 매장 들어선 이후에 22년 만에 첫 단체 행동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NS나 인터넷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게 아무래도 이러다 보니까 이제 커피만 비싸게 팔지 말고 직원들 근로조건 좀 비싸게 쳐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나오기도 하고요. 네. 또 이제 신세계로 지금 스타벅스가 원래는 신세계하고 스타벅스가 이제 같이 공동으로 투자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스타벅스 코리아가 신세계로 넘어갔거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좀 풀 수 있는 상황이니까 풀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벤트를 너무 많이 하는 것이 과연 이게 환경 파괴가 더 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어서 예. 어쨌든 이번에 있던 이슈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좀 대응하고 좀 직원들의 어떤 복지를 개선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좀 있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자, 4위 주제도 살펴볼까요? 네, 4위 같은 경우는 환경 분야인데요. 주요 키워드는 탄소인데요. 네. 네, 탄소 중립 시나리오 관련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지난 8월에 처음 발표한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라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논란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 보면 이제 3개의 시나리오가 있어요. 근데 네. 그 3개의 시나리오 중에 2개는 여전히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쪽으로 시나리오가 잡혀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것에 대해서 그 2개가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이유로 해외 자료들을 좀 찾았는데 해외 자료의 신뢰성 논란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는 탄소 중립보다는 산업계의 목소리가 많이 들어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탄소중립위원회 위원들도 줄사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실제로 해외의 압박은 더 거세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KBS에서 이제 입수를 한 UN 기후변화 협약 탈석탄 동맹이라고 하는 곳에서 보낸 비공개 서한을 보면요. 우리나라에게 직접적으로 석탄 발전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중단하라라고 촉구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나리오는 여전히 석탄을 쓴다는 게 2가지가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석탄 쓰지 말라고 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과연 우리가 당장 2단 안으로 이제 최종 시나리오 확정해서 다음 달에 유엔 기후변화 회의에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과연 이런 반발 속에서 우리 정부가 어떤 결정 내릴지 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5위 주제는 어떤 겁니까? 네, 5위 같은 경우에는 사회 분야인데요. 지원금 키워드고요. 네, 코로나 상생 소비 지원금 카드 캐시백과 관련돼서 이게 좀 복잡해요. 솔직히 말하면. 네. 그러다 보니까는 계산 공식이나 아니면 어떤 게 실적에서 제외되는지 아니면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지급기관과 관련된 여러 가지 좀 키워드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복잡하다 보니까 일부 지자체에서는 일종의 혼선도 좀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뭐 국민지원금으로 게임머니가 결제되는 사건들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혼선 가운데서도 빨리 가이드라인 잡고 제대로 어떻게 보면은 좀 대처하고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국민지원금들이 더 나와야 된다라는 의견들을 SNS에서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그 캐시백을 받으려면 네. 많이 써야 되는데 어쩝니까? 많이 쓸 수 있는 여유가 좀 있는 게 일단 더 중요한 것 같아서 네. 좀 딴 나라 얘기 같다는 느낌을 받는 분들도 많지 않을까 싶네요. 네. 자, 한 주간의 이슈 굉장히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슈 이수다. 지금까지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김덕진 부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토론회 방송 관계로 오늘 김성환의 시사회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내일 10시 5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